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흔한 며느리 중 한 명입니다. 부쩍 다가온 명절이 생각하면 제 지난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 긴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분들도 같이 통쾌함을 느꼈으면 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죠. 대한민국의 며느리라면 대부분이 명절에 기다리지 않으리라 생각돼요. 한국의 명절은 사실 여성에게 그리 좋지만은 않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은 명절마다 크게 음식을 하는 집이었고, 며느리인 저도 가서 음식하는 것을 거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냥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갔었지만 항상 마주치는 형님 때문에 그리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명절이 오기 한 달 전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했죠. 솔직히 말하면 명절에 혼자서 전에 부치라면 100장 1000장도 만들 수 있어요. 혼자서 음식을 다 하라고 해도 명절 때만 반장 몸이 힘든 것이니 그러려니 할 수 있었죠. 몸이 이렇게 힘든 것은 후에 푹 쉬어주기만 해도 풀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명절이 싫은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싫어하는 인간과 그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불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4살 많은 형님과 같은 공간에 오랜 시간을 같이 있는 것은 정말이지 제겐 고역과도 같았어요. 차라리 형님이 오지 않아서 혼자서 일을 다 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쯤 되면 왜 제가 형님을 싫어하는지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해요. 4살 많은 형님들은요, 교수라는 직업을 빼면 정말 인성이고 성품이고 전부 모자란 사람이에요. 사람이 응당 갖춰야 할 기본적인 매너와 개념, 예의를 말아먹은 인간이었죠. 처음부터 이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혼 후 가족 모임에서 아주버님이 무심결 뱉은 한마디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다들 오랜만에 보네. 아, 재수 씨도 잘 지냈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하느라 수고가 많아요. 그러고 보니 재수 씨가 집안일 돕느라 고등학교는 못 나왔다고 중졸이죠. 그럼 검정고시 준비도 해보는 게 어때요? 요즘 학력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요. 아주버님은 학력이나 사람이 태어나서 가진 배경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제가 밖에서 혹시라도 대접받지 못할까 걷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걱정이 형님에게는 저를 사람처럼 안 보이기만 되는 꼬투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님은 제가 중졸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의 태도가 돌변했거든요. 동서가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 몰랐네. 그랬구나. 어쩐지 하는 행동으로 못 배운 티가 나더라니. 역시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형님을 아주버님은 단단히 단속하셨어요. 평소 성품처럼 남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날은 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후에 형님은 따로 저와 있을 때마다 저를 무시하고 깔봤죠. 동서, 이렇게 쉬운 일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내 주변은 대학교까지 안 나온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동서 같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정말 내 인생의 처음이다. 처음이야.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면 원래 이렇게 알아듣는 게 굼떠? 정말 사람이 이렇게 무식해서야? 이런 말은 아무렇지 않게 했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동서는 머리가 비어서 그런지 모험을 쓰는 일은 은근히 잘하더라. 역시 배운 게 없으니까 몸이라도 잘 써야 했나 보지? 나는 교수니까 이 세상의 지식인 아니겠어? 그러니까 동서가 몸 쓰는 일은 대충 다 해줘. 피차 서로 차라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나는 머리 쓰는 것만으로도 힘드니까 몸 쓰는 건 동서가 하자. 괜찮지. 형님은 마치 자신은 몸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묘하게 같이 해야 할 일들을 저에게 밀었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참아볼만 했습니다. 형님이 최악으로 보였던 것은 이렇게 대하면서 챙기는 척하며 불쾌한 장난을 쳤을 때였어요. 하루는 명품 상자에 근사한 캐시미어 목도리를 선물이라며 주더군요.
저는 의심도 없이 받으며 말했죠. 아니, 이런 걸 다 주시고 그냥 어머님이나 형님 식구에게 줘도 되는 거요. 당시에 저는 이렇게 비싼 물건을 굳이 동서로 하며 한 식구라고 챙겨준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형님이 이렇게 말하는 제게 한번 둘러보라며 캐시미어를 꺼내서 제 손에 들려줬죠. 전 그런 형님의 배려에 고마워서 그대로 목에 둘렀고요. 그 순간 형님이 낄낄대며 웃더군요. 전 그제야 일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동서 미치겠다. 정말 아이 동서는 눈도 없어. 거기 보이는 상표가 어떤 상표인지도 못 알아봐. 아무리 중졸이라도 그런 것쯤은 알지. 안녕하세요. 다음 내용에 적절한 구두점을 추가하겠습니다. 안나 사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되었는데 아이, 그거 누가 봐도 짝퉁이잖아. 로고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왜 그걸 몰라? 혹시 알파벳 몰라? 에이, 그래도 중학교는 나왔는데 알파벳은 배웠을 거 아니야. 못 알아볼 줄은 몰랐네. 알통소 덕분에 오늘도 구간에 장난 한번 쳐보려고 가져온 건데. 아우, 일이네. 나중에 내가 진짜로 사줄게. 오늘은 재미있었어. 동서 맞습니다. 형님이 제게 선물이라고 건넸던 목도리가 짝퉁이었던 거예요. 전 당연히 형님이 주신 선물이니 의심 없이 받았던 거였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게다가 저를 중졸이라며 한없이 내리깔면서 비웃는 그녀에게 도저히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없었죠. 이 일이 있는 후 전 형님을 제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X표를 그렸죠. 선물을 받은 사건 이후로는 형님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이런 노력 덕분인지 형님을 자주 만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렇게 피하는 제가 아니고 어떤 건지 형님은 이날 이후로 더 저를 밟으려고 노력하더군요. 어떻게든 저를 짓밟으려고 하는 형님의 노력이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죠. 그리고 본인이 했던 말처럼 전보다 더욱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했어요. 가족들이 보이지 않게 말이죠. 형님이 했던 말 중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넌 몸 쓰는 인간, 난 머리 쓰는 인간. 형님은 이 말을 입에 내내 달고 살았죠. 마치 세상에 움직이는 사람의 반은 머리로만 살고 나머지는 전부 몸으로만 먹고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신의 잣대에서 세상 사람들을 무자르듯이 반으로 자르는 형님의 표현이 저는 너무 가짜났습니다. 제 마음에서 더 이상은 같은 가족으로도 생각하기가 싫었어요. 물론 이 일은 제 남편에게도 모두 말했죠. 하지만 심성이 착한 남편은 그런 형님도 한 식구라며 저에게 조금만 참아보라고 말했고요. 제 답답한 마음은 어디에도 풀 수 없었고 갑갑한 나이만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대면대면하며 지내던 형님이 갑자기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전화를 받기 싫었죠. 평소에도 자신은 머리 쓰는 사람이라며 주방에도 얼씬을 안 하는 본인의 삶이 마치 제 위에 있는 것처럼 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의 말처럼 이런 사람이라도 가족이다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형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자르며 말하더군요. 동서, 내가 이번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서 말이야. 우리 학교 교수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듣고 나니까 동서 생각이 나는 거 있지? 세상에, 나도 몰랐는데 동서, 그거 알아? 우리 학교 교수들 집에 전부 아줌마가 있대. 전 이런 말을 하는 형님의 저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자기 학교 교수들이 가사도우미를 쓴다는 이야기를 건네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어때서 그러냐고 물었고 형님은 이렇게 답했죠. 형님이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제게 전화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머리가 나쁘구나 동서. 내가 왜 전화했겠어? 동서가 힘들게 일하는 거 아니까? 아, 내가 중간에서 추선해 주려고 했지? 세상 사람들이 아주 맛있는 누나 아깝다고 말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씀씀이에서 인생이 갈리는 거거든. 머리를 쓰는 사람은 집에 가면 편히 쉬어야 하는데 왜 모험을 움직이겠어? 그러니까 세상은 편히 앉아서 머리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필하는 모험 쓰는 사람을 나뉘어 있어. 이 말이야. 각자 잘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도 없지? 그러니까 동서도 일자리 필요하면 말해. 내가 목 좋은 자리 알아봐 줄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알겠지? 동서는 몸 쓰는 일 엄청 잘하잖아. 전 이런 형님에게 더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어느 형님이 동서에게 허드는 일을 제안하나요? 가족이라면 더 좋은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저는 제가 너무 인생을 쉽게 살아왔나 돌아보는 시간까지 가졌을 정도로 비참했어요. 저를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대우한 거니까요. 저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학교를 나오지 않은 만큼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고, 그 일에서는 누구보다 베테랑이다 자부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키워온 시댁가게는 지금도 번창하고 있죠. 이런 저를 본인이 교수라는 이유를 내릴까 하는 형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일이 있는 이후로는 형님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죠. 남편도 더 이상은 제게 참으라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 마음대로 해, 이번엔 너무했다 라며 제 편에 들어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던가요? 다가오는 명절에는 형님과 저 단둘이서 명절을 준비하게요. 생긴 겁니다. 둘이서 준비하라니 정말로 싫었어요. 평소에는 시모가 있어서 형님과 덜 붙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필이면 고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시부모님 집에서는 조카들이 있는데 어린 조카를 볼 사람이 여의치 않아 시부모님이 시모에게 연락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시모는 이번 명절 음식을 하는 동안에는 집에 손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저 혼자 하고 싶다고 시모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카들은 남자 쌍둥이로 그 집안은 맞벌이 부부라 아이를 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죠. 시모가 사정을 하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제가 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지만 알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번 명절은 형님과 단둘이 준비하게 되는 상황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죠. 형님은 말이에요. 이번 명절만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제멋대로였어요. 명절을 준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저를 백화점으로 끌고 가서 비싼 걸로만 장을 보지를 않나. 시댁에 와서는 자신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라며 귀한 교수님 노릇만 하다가 가곤 했거든요. 2번이라고 다르지 않았죠? 저와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악화되었으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역시나 형님은 도착하자마자 저를 이끌고 백화점으로 가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희, 과일 좋아 보이지 않아? 아 참참, 동서는 이런 데서 장을 본 적이 없지? 항상 나랑만 이렇게 백화점에서 장 보잖아. 명절마다 나랑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장 보다가 집에 가면 아쉽겠어. 안 그럼 척하지 마, 동서야. 내가 동서 마음 다 알고 있어. 아 그래? 저번에 내가 말했던 일자리 한번 알아봐 줄까? 동서라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걸. 형님은 장 보일 때부터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듯이 항상 백화점에 절 끌고 왔었죠. 저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고요. 형님이 담은 브랜드는 평소에 제가 담지 않은 것들로 가득했어요. 유기농이며 외국 브랜드만 죄 골라서 담는 형님은 저에게 마치 넌 이런 거 못 먹지 라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솔직히 그런 형님의 태도는 제게 무서웠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인터넷에서 보면 없는 브랜드가 없잖아요. 마치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꾸는 형님이 우습게 보였어요. 형님이 사는 브랜드는 제가 돈이 없어서 사지 않는 브랜드가 아니라 딱히 필요를 못 느끼기에 사지 않았던 것들이니까요. 본인만의 세상에서 본인만 아는 브랜드라 착각하고 있는 게 웃겼지만 입으로는 내뱉지 않았어요. 또 일로 괜히 시비가 붙긴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자기 말만 하던 형님은 갑자기 한쪽 코너로 무작정 걸어가더니 호들갑을 떨면서 다시 제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팔에 잡고 이쪽으로 오라면서 끌고 갔죠. 거기에는 치즈들이 한가득 있었어요. 형님이 그 치즈 중 하나를 잡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동사 동서의 치즈, 혹시 알아? 왜 내가 예전에 프랑스에 놀러 간 적 있잖아. 그때 파리에도 잠시 있었는데 그때 먹은 치즈 브랜드야 이거? 엄청 맛있는 거거든? 동서는 이거 본 적 없어. 이거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거 브랜드 한번 읽어볼래? 대뜸 자기가 여행했던 이야기를 말하면서 치즈의 브랜드를 읽어보라고 제주고를 치즈를 내밀었죠. 저는 그 브랜드가 어떻게 읽는 건지 몰랐어요. 평소에 치즈를 즐기지도 않는데 알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있었죠. 형님은 그런 제 모습에 마치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아, 이것도 못 읽어. 동서, 혹시 그 문맹환이야? 진짜 중학교는 나온 거 맞아. 심각한데 이 정도면 이거 그냥 웃어 넘겨줄이 아니야. 동서, 진짜 내가 학원이라도 좀 알아봐 줄까? 지금 동서 상태면 어디 학원이라도 좀 다녀야 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 전 그런 형님이의 반응에도 무뚝뚝하게 있었어요. 형님이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형님의 말을 듣는 둥 막는 둥 하며 다른 코너로 걸어갔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형님은 더 웃기다듯이 말했어요. 아니, 동서야, 진짜로 심각한 거라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요리를 하고 살아. 충소 어렸을 때부터 음식했다며?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가게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 맞지? 요즘은 트렌드야 맞으면 바로 망해. 내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잘 새겨들어. 그런 형님에게 저는 더 이상의 반응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주눅든 모습을 보이면 그걸로 더 말을. 이에게 분명했으니까요. 이렇게 장을 보는 내내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형님을 정말 때리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제 형님만 아니었다면 몇 대 때리고 남았을 겁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전 형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어찌어찌 끝까지 장을 봤어요. 집에 가는 길에도 내내 형님의 입은 멈출 줄을 몰랐죠. 아까 있었던 일을 계속 말하면서 저를 내릴까 이렇게 바빴어요. 그 이상은 저도 못 참아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깟 영어 하나 못 읽었다는 사실로 계속 저를 괴롭히는 형님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형님,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잖아요. 아, 제발 그만 그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사고라도 날 것 같아서 그래요? 아,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화가 나 소리치는 것에도 형님은 재미있는 구경을 했다는 듯이 웃으며 신경도 안 쓰더군요. 이런 사람과 심호 없이 명절 준비를 해야 한다니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혀왔죠. 그렇게 도착한 집에서 형님은 결국 손 하나를 까딱하지 않더군요. 그런 형님의 태도는 늘 같았기에 저도 더 이상 말 섞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혼자서 음식을 시작했어요. 물론 몸을 쓰는 일은 전부 내 일이 되어 있었죠. 저는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음식을 했어요. 속으로 명절 음식만 끝내고 보자고 다짐하면서요.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호가 이런 형님의 태도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니 심호가 형님의 이런 태도를 모른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 항상 요리를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눈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에게 명절 음식을 맡기고 갔을 때도 이렇게 말했고요. 이 명절에는 다 같이 음식하는 거다. 제 아무리 형님이라도 살림은 내가 하는 집이 아니냐? 나도 먹어보면 어느 게 맛있는지 다 안다. 내 입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모르겠어? 이제는 작은 애, 내가 한 게 내 것보다 더 맛이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도해서 내 형님이 잔꾀 부리고 놀지 않게 잘 가르쳐놔라. 혹시라도 내가 없는 명절이 있으면 죄라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다 내 건. 내가 혼자서 다 아리. 작은 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럼 갔다 올 때까지 잘 부탁하마.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지금까지 혼자서 음식을 했던 것을요. 왜 모르겠어요.
음식이라는 것이 사람 손마다 다 맛이 다른데 그걸 모르는 형님은 그저 모른 척하며 듣고만 있더군요. 친구는 마지막까지 일부러 형님 앞에서도 잘 배우라며 한 번 더 강조했어요. 그네, 너 내가 한 말 잘 들은 거 맞니? 왜 대답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시모의 말에도 형님은 이렇게 대꾸했고요. 어머니, 저 요리는 정말 못해요. 제가 하는 일도 아니고요. 요리는 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먹을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서 앞에서 보조만 잘하고 있을게요. 형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문을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까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다녀와서 크네. 내가 만든 것까지 다 맛볼 거야.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아무리 눈을 감고 있다고 해도 전부 모르지는 않는다. 내 말 명심하고 이번 명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동서랑 같이 배워서 열심히 준비해놔라. 시험이 말이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 다녀와서 보자. 시모는 돌아와서 제가 한 음식과 형님이 한 음식을 함께 맛보겠다며 형님에게 경고하고 나갔죠. 하지만 형님은 장을 보고 돌아온 내내 요리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내팽개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시작한 요리는 거의 끝을 보고요. 있었어요. 저는 실무가 쉬고 모님 집으로 가기 전에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래도 시모가 하는 말이니까 같이 하는 요리가 하나는 있어야지 싶었어요. 그래서 놀고 있던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아무리 요리는 형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는 같이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와서 먹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부침개만이라도 같이 해요. 형님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모가 말했을 때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잘못 걸리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기에 형님을 타일렀습니다. 만약이라도 혼자서 다 한 것을 알면 연대 책임인이라며 저도 혼날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저의 말에 형님은 갑자기 불쑥 일어나더니 자기 가방을 가지고 다시 앉더군요. 그러면서 책상 위로 서류를 잔뜩 꺼내요. 일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형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말씀 아까 못 들었어요. 지금 그래도 형님이 할 만한 음식 중에 마지막으로 부침개 할 차례니까 그냥 나와서 이것만 하고 들어가세요. 여태까지 놀아놓고 지금 해야 일한다고 서류를 펼치시는 것 좀 불편하네요. 그래도 형님을 생각해서 건넨 말이었는데 형님은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을 닫으라며 소리를 쳤죠. 아우, 통서 서류의 기름 냄새. 배에 당장 문이나 닫아. 아직도 머리가 안 굴러가? 나는 머리 동서는 몸이라니까.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나눠서 살았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딴 말이야? 어머님이 그런 말했다고 무서워. 그러면 대충 그냥 간 이상하게 해서. 하나 해놔. 그러면 내가 했다고 할 테니까. 그러면 요리 못하는 내가 했다고 넘어가자. 않겠어? 동서는 그렇게 둔해졌냐? 안 돼.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하냐고 소리치던 형님은 저를 방에서 내쫓으며 방문까지 걸어 잠그더군요. 방에 쏙 들어가서 이제 더는 말을 해도 소용없다 싶었죠. 애초에 형님은 시모가 말을 해도 음식할 생각이 전혀 없던 거예요. 아주 시댁을 독서실 오듯이 온 것이죠. 이렇게 나오는 형님의 태도에 저도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어요. 시모가 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음식을 마저 했습니다. 결국에 이번 명절 역시도 모든 일은 제 몫이 된 거죠. 그렇게 요리를 하다가 밖을 보니 캄캄한 저녁이 되었더군요. 요리를 하다 보니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제 생선도 다 찌고 전도 막바지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혼자서 명절을 준비하는 것은 벅찬 일이라 화를 안 낼 수는 없었어요. 매번 이랬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저는 화를 꾹 참으며 형님이 있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이제 요리는 다 했으니까 와서 상에 놓는 거라도 좀 하세요. 아까 말했던 대로 형님이 만든 것처럼 하나는 해놨어요. 전이나 튀김은 손이 많이 가니까 그냥 나물 하나 조금 형님이 한 걸로 해요. 이런 제 말에도 방에서 꿈쩍도 않는 형님의 태도에 더욱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죠. 아,
형님, 저도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한 것 아닌가요? 형님이 지금껏 요리에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차리는 것은 좀 도와주셔야 해요. 어떻게 시집을 와서 명절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생각을 안 하세요? 제발, 형님이면 형님답게 행동을 좀 해보세요. 같은 집의 며느리로 시집 왔으면 일이라도 좀 공평하게 하자고요. 여기서는 형님이 교수거나 말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한 집안의 며느리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못 참아요.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저를 무시하는 형님의 태도에 저도 화가 폭발한 거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어이가 없었던 건지 형님은 문을 쾅 열고 나오며 음식적으로 걸어가더군요. 제가 한 말이 마치 자기 제자가 자기한테 대들었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아주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거나 말거나 저는 빨리 음식을 상에 놓으라고 재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젓가락을 하나 들고 오더니 자기가 심사위원이라도 된 양, 제가 만든 음식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가 형님답게 행동해야지. 형님답게 내가 동서가 잘했는지 한번 먹어볼게. 동서, 정말 요리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 내가 그렇게 비싼 재료를 사다 줬는데도 이따위 맛밖에 못 냈냐고. 내가 사온 재료는 분명 고급 재료인데 이건 너무 맛이 천박하잖아. 역시 중졸이라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어떻게 못 배운 사람은 만든 요리도 이렇게 맛이 저래. 매번 명절마다 내가 만든 요리를 엄청 잘 먹어놓고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우스웠어요. 그러나 형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침개를 먹으며 이렇게 말을 이어갔죠. 부침개에서는 품격이란 것도 안 느껴지네. 동서는 밖에서 전 전문점도 안 해 다녀봤어요? 요리를 하는 사람이 시장 조사도 안 하니까 이렇게 요리해서 저렴함이 느껴지지. 거기다 예전이라고 맛이 좀 달라졌나 봐. 사람 손맛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더니 진짜인가 봐. 아니다. 여태까지는 다 어머님 손맛 먹었나 봐. 이거 다시 하는 게 낫겠어. 난 이런 맛없는 건 못 먹어. 이 말을 마친 형님은 만들어진 부침개를 들고서 개수대로 향했고 애써서 한 부침개를 싹 개수대에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형님의 태도에 놀라서 뛰어갔죠. 형님, 왜 이러세요? 아니, 형님은 맛이 없으면 된 거지. 왜 쓸데없이 만든 부침개를 그렇게 버려요? 형님이 이거 다시 할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급하게 개수대로 떨어지는 부침개들을 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더 재미있다는 듯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된다는 말을 쉽게 하는 형님의 모습에 전 그대로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서 계란물에 쳐놓고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죠. 형님이 지금 요리는 뒷짐지고 방에 처박혀 있을 동안 제가 다 한 음식이에요.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왜 이렇게 경우가 없어요? 막말로 당신이 교수면 다야 정식 교수도 아니잖아. 당신, 내가 형님이 어떻게 교수직에 올랐는지 모를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였나 보죠? 당장 그 손 놓고 저리 꺼져요. 내가 한 요리 그냥 놔두고 저리 꺼지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당에서 이 광경을 본 시목 들어왔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훨씬 불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도 손이 사람인데 소리를 친 거니까요. 저는 훗날 생각에 눈을 꾹 감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두고서 베란다로 들어온 시모는 제가 아닌 형님에게 벼락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제 외근까지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하는구나. 내가 작은 애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몰랐을 것 같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우도 없는 짓을 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천박한 소리 다 들었다. 집에서 큰 소리가 나니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야지. 집을 한 바퀴 돌면서 너희가 하는 대화 내기로 다 들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그네 어서 말해봐라. 뭐가 어쩌고 어째. 집에 온 시모는 큰 소리에 이끌려 집을 한 바퀴
돌면서 지금까지의 형님과 제 대화를 다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뚜껑이 열린 시모는 오자마자 차례상을 뒤엎었고 저에게 뒤진 형님의 팔을 잡으라고 했죠. 저는 얼떨떨해지만 시몬이 시킨 대로 형님의 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형님에게 시몬은 밀가루를 가져와 형님의 얼굴에 탈탈 뿌렸어요. 그러고는 남아있던 계란물도 같이 얼굴에 뿌렸죠. 저는 시몬의 행동이 너무 놀라서 형님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아주 잘난 교수님이신데 어떡해요? 아, 얼굴로 만든 부침개는 품격이 있으셔요. 지금 못 배운 티를 나간다고 했니요? 어쩌냐, 내가 그렇게 무시하는 나도 중졸인데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음식이 아주 역겨웠겠어요. 맛도 없고 품격도 없어서 왜 지금 이거 싹 갖다 버릴까? 아이, 그래. 내가 부침개도 못하는 너와 같은 멍청이한테 특별히 줄줄 둘이서 알려주마. 어디서 사람을 하나 잣대로 파악하고 무시해? 너 따위가 까미. 넌 몸으로 하는 일은 못한다고 했으니 이제라도 몸으로 익히고 배워라. 지금 내 꼴을 보고 반죽이라고 하는 거다. 형님은 덜덜 떨면서 시모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어머니, 제가 한 말이 그게 아니라 정말 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동서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닌데 너무 미안하다. 어머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왜 그런 형님의 말에도 시몬이 화가 누그러지지가 않았는지 형님에게 소리를 쳤죠. 내가 너를 처음 보고 작은 애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행동이 눈에 들어왔어. 그렇게 사람이 배운 것, 가진 것으로 판단하려는 네 작은 머리통을 확 주워받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참았던 것은 그래도 사람이라면 나아지겠지 싶었다. 난 내 자식들을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 옆에 있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잘난 교수님이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으니 더 빨리 이해하겠지 싶었다. 그래서 작은 애가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었지. 그런데 지금 보니 넌 고쳐서 쓸 애가 아니구나. 아주 심성이 못돼 처먹었어. 그래, 내 입장에서는 중졸인 나도 꼴도 보기 싫었을 거 아니냐? 보기 싫은 시모가 있는 집에 와서 어쩌냐? 왜 우리 애랑 이혼이라도 하지? 그래, 또 안 맞는데. 시모는 단단히 화가 났는지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혼까지 이야기하면서 말하자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듣는 형님이 당연하다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형님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알아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무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시죠. 형님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저 본인이 볼 수 있었던 시야가 좁았던 거죠. 이제 어머님 말 듣고 형님도 변할 거예요. 안 그래요, 형님. 어서 일어나서 씻으세요. 아주버님이랑 남편 오기 전에요. 이런 제 행동에 형님은 분함을 느꼈는지 얼굴이 빨개져서 그대로 욕실로 들어가더군요. 그러고는 샤워를 하는지 물소리가 들렸고요. 작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을 보고서 있으니 시모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너도 고생 많았다. 작은 애, 내가 언젠가는 큰애 버릇을 다 한다니 고지려고 했어. 그런데 밖에서 듣다 보니 마음이 착잡하더구나. 그네가 너에게 그렇게 중졸이라며 무시하고 있다는 줄은 몰랐다. 아이, 쟤도 참 멍청한 거지. 자기 시모도 뻔히 중졸임을 아는데 말이야. 이번 일은 나도 큰애 용서 못한다. 이참에 버릇을 다 안다니 들여놔야겠어. 그런 시모의 말에 저는 작게 웃으면서 달겠다고 말했어요. 형님이 했던 말 중에서 중졸이라는 단어는 시모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었던 단어였던 거예요. 저에게도 그럴했으니까요. 그날 저녁에 집으로 온 남편과 아주버님은 엎어진 상을 치우는 저와 마주했고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사태를 파악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시모에게 들은
아주버님은 형님을 데리고 방에서 한참을 얘기하셨어요. 남편도 시모에게 지금까지 있던 일을 들었는지 저에게 고생했다고 이제는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죠. 사실 형님이 시모 말에는 끔뻑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형님이 교수가 되기까지 시어머니가 돈을 많이 보태주셨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더 보태줄 의향도 있으셨으니 본인 동아줄이 시무라는 걸 아는 거죠. 이건 시부랑 아주버님 내외가 저한테는 비밀로 했지만 암암리에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 소리 없이 굳은 일 다 하니 시모도 눈치는 채셨겠죠. 이날 이후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시모는 첫째와 둘째, 큰애와 작은애라는 호칭을 싹 버리셨죠. 그러면서 형님에게 말했어요. 내가 겨울 운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아는 서열은 없다. 시댁에 왔으면 시댁의 서열을 따라야지. 시댁에서는 시부모에게 사랑받는 며느리가 서열이 더 높은 법주내가 아무리 내 큰아들과 결혼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겠니? 너는 얘 옆에서 조용히 얘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좀 배워. 그렇게 좋아하는 학벌은 그냥 내 직장에 두고 오란 얘기야.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시모에게 형님은 작게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님은 시댁에만 오면 이제 제 보조이자 조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가족 일을 하나도 모르는 형님을 가르친다고 애를 먹었어요. 형님이 어떻게 교수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이해가 빠르지 않았거든요. 그런 형님과 제 모습을 보면서 시모는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죠. 아이, 그렇게 좋다는 머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지고 있는 거냐? 왜 그렇게 간단한 일도 못해서 얘 속을 뒤집어 놔? 내가 그런 머리를 가지고 교수라는 거에 있는 것도 참 신기하다. 신기해. 이 형님은 그런 시모의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넉넉하게 제가 말하는 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시모는 머리만 준 쓸데없는 보조에게 열심히 잘 가르쳐주라 하며 토닥이고 갔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일을 할 때는 상하관계 없이 형님에게 잘 좀 하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나름대로 통쾌한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루는 형님이 제게 부침개를 가르쳐 달라고 하던 날이 있었어요. 왜요? 제가 만든 부침개는 품격이 없다면서요? 그런데도 제게 배우고 싶은가요? 아니, 그냥 제 옆에서 늘 하던 대로 보조나 하세요. 형님이 만들면 너무 맛이 없어서 가족들 아무도 못 먹어요. 아시겠어요? 전 형님에게 그날 있었던 부침개 사건의 복수를 해주었죠. 형님도 그때 자기가 너무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책이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며 그때는 자기가 너무했다고 제 요리가 항상 맛있어서 그냥 질투가 났다고 말하더군요.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형님의 모습에 저도 더는 심하게 대하지 못해서 지금은 형님에게 하나라도 잘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형님에게 큰 소리를 떵떵 칠 수 있는 명절이 기다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신 청취자분들도 이번 명절에는 힘들지 않고 재미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하네요. 혹시나 모르잖아요. 고생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을지도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